FDA 연구진들이 제약사 얀슨이 제출한 부스샷 관련 자료를 부정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를 위해 6,5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 구매했습니다. 차기 뉴욕 시장으로 유력한 에릭 애덤스 후보가 빌 드 블라즈 시장의 뉴욕시 영재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뒤집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주의 실업수당 혜택에서 제외된 소로 미비자들을 지원하는 제외된 노동자 기금이 거의 고갈되면서 신규 신청이 중단됐습니다. 맨하탄의 휘발유 값이 $5 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약 3.25달러입니다. 미국이 약 19개월 만에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국경을 재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의 입국만 허용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처음으로 전자담배 제품을 승인했습니다. 어제 웨너사의 전자담배 브랜드인 뷰즈 솔로의 제품 3종입니다. 뉴욕 경찰이 지난주 브루클린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강도 사건 영상을 공개하고 두 남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얀센 백신의 부스샷 승인 권고 여부를 놓고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가 오는 15일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 얀센이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이 또다시 언급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식품의약국 FDA가 제약사 얀센이 제출한 부스터샷 관련 자료를 부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오는 15일 예정된 FDA 자문위의 얀센 부스터샷 승인 권고 여부 논의를 앞두고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 로이터는 FDA 연구자들이 얀센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연구 표본이 너무 적다는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첫 주사에서 6개월 후 부스터샷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면역 반응을 측정하는 데 충분히 민감하지 못한 평가 도구가 쓰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얀센 백신 부스터샷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판단하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FDA 과학자들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또한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제약사 모더나가 제출한 부스터샷 관련 자료에서도 승인을 위한 기준 가운데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FDA 연구진들은 모더나 백신이 항체 수치를 증가시킨 것은 맞지만 2차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강하게 지속된 데다 부스터샷을 맞더라도 접종 전과 후의 항체 수치 차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FDA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는 14일인 내일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그 다음 날인 15일 금요일에는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앞서 지난달 17일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16대 2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시킨 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을 앓을 위험이 큰 취약층에만 부스터샷을 마치라고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백악관이 식품의약국 FDA가 어린이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경우 즉각적인 배포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행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용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백악관은 미국 내 5세에서 11세에 접종할 화이자 백신 6,500만 회분을 구입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 2,800만 명 모두에게 2회 접종을 충분히 투여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백악관 연방관리들은 현재까지 약국 및 의료그룹 등 최소 3만 명 이상의 제공자가 어린이 백신 접종 개시를 위해 등록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5세에서 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를 준비할 것을 각 주지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행정부는 FDA의 승인이 난 직후 일주일 이내로 추가 구매한 화이자 백신을 전국 수천 곳의 장소에 배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사는 FDA에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자사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FDA 외부 자문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회의에서 사용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백악관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시작되는 4일간의 추수감사절 연휴 전후로 아동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서둘러 이뤄지게 되면 가을 학기에 돌입한 학교 내 감염 확산을 완화시키고 델타 변이 기승에 따른 확진, 입원자 수 증가세를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어린이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임상시험은 희귀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아이들에게 서둘러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학부모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은 12세에서 15세 중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인구 비율은 55%이며 16세에서 17세에서는 62%, 40세 이상 성인군에서는 70%의 최소 1회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장 당선이 유력한 민주당 에릭 애덤스 후보가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이 폐지키로 한 뉴욕시 영재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포스는 민주당 에릭 애덤스 후보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영재 프로그램 폐지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시장이 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영재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애덤스 후보는 또 자신도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분명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학부모, 교사, 영재 교육 지지자들과 만나 똑똑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확정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흑인과 이민자 가정 학생들에게도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후보 대변인도 지난 9일 애덤스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영재 프로그램을 재평가하고 프로그램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덤스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영재 프로그램 유지 방침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한인 등 아이작의 학부모들은 영재 프로그램 폐지 결정은 극히 실망스럽고 가정스러운 계획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들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런 킴 뉴욕주 하원 의원도 현 에릭 애덤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다음 선거에서 시장직을 차지하게 되면 디 블라시오의 결정을 뒤집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날부터 이제 프로테스트 랠리도 하고 이제 하나씩 그런 이걸 어떻게 이걸 키프하자는 방향을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가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나와도 제일 중요한 거는 again next mayor 다음 메어가 우리의 식구들 편을 잡아줄 거냐 아니면은 혼자서 할 거냐. 미래에서는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정치인이 교육 시스템을 charge한다는 게 반대를 합니다. 정치인이 교육을 프로그램을 디사이드 하면은 이게 사람들, 부모님, 식구들, 학생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정치에 따라서 좋은 걸로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스테이트에서 메이어 컨트롤을 뺄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이제 그 메이어가 컨트롤한 거는 지금 2년마다 엑스텐드 해줬어요. 우리가 지금 엑스파일 된 거를 저는 지금 4년 동안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나 그거를 이제 잘 지켜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영재 프로그램 폐지는 결국 학생들에게 성취욕을 저하시키고 전체적인 하향 편준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뉴욕주 내 실업수당 수혜를 받지 못한 소득 미비자들을 지원하는 제외된 노동자 기금 EWF가 거의 고갈되면서 신규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오쿨 뉴욕 주지사는 지난 8일 EWF에 할당된 기금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측도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계속 검토하겠지만 9월 24일 이후 접수한 신청자에게 기금이 지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사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2만 명이 승인을 받은 상태로 약 12억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월 말까지 20억 달러 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승인받은 신청자 가운데 99% 이상이 1만 5,6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주정부가 추가 기금을 확보해 프로그램에 신청한 모든 신청자들에게 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비앙카 게레로 제외된 노동자 연합 코디네이터는 개설된 지 겨우 2달 만에 모든 기금이 고갈되었다는 사실은 뉴욕 주민들이 얼마나 이 기금이 절실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국제 유가 가격이 연일 치솟는 상황에서 뉴욕시 맨하튼의 휘발유 가격은 $5 선을 넘어섰습니다. 김세연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함에 따라 맨하탄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가격이 $5를 넘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 선을 초과했습니다. 한 설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전국 평균 가스 가격이 갤런당 약 3.25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15만 개 이상의 주유소에서 집계한 데이터 분석 결과로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1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게스버디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캔자스, 엘라바마, 미주리 등 8개 주에서만 평균 가격이 갤런당 $3 미만으로 조사됐고 가스 가격이 가장 높은 주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으로 갤런당 $4.5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 노동부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동월과 대비해 5.4% 올랐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으로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이 전월 대비 각각 1.2%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봄 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힌 중고차 가격은 전월보다 0.7%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 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류 대란과 원자재 부족 사태, 임금 급등이 전방위적으로 맞물려 생산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르면 다음 달 자산 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국경을 다시 열어 백신 접종을 마친 일반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세 개국의 국경이 완전 개방된 것은 19개월 만입니다. CBS2 방송 보도에 따르면 12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1월 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여행자들이 관광 등 비필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부터는 세계국 간의 차량, 철도 및 페리 여행도 재개됩니다. 단 여행객은 국경 통과 시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BS2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국경 개방은 그동안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장기간의 국경 폐쇄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가족까지도 만날 수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입국 제한을 완화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미 세 개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21일부터 국경을 닫고 단순 관광을 포함한 비필수적 이동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무역 등 필수 사업 관련 여행만 허용되었지만 이들 산업도 물류 수송 지연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CBS2에 따르면 세계국 간 육로 폐쇄로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의 화물선에는 약 50만 개 컨테이너가 대기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물품 배달 지연으로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당 운송 비용도 1년 전 대비 최고 10배까지 치솟아 무역업자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와 관련 나는 국경 폐쇄 초기부터 국경 재개방을 요구했다며 국경 개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처음으로 전자담배 제품을 승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2일 FDA가 RJ 레이놀즈사의 전자담배 브랜드인 뷰즈 솔로가 제조하는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카트리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성명을 통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독성이 일반 담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수치였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뷰즈의 전자담배 흡연자들에게도 담배를 끊거나 흡연량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성인 흡연자에게 주는 이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전자담배 3종은 모두 담배향 제품으로 FDA는 뷰즈 솔로의 가양담배 10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미치젤러 FDA 담배 제품 실장은 오늘 승인은 모든 담배 신제품이 출시 전 FDA의 엄밀하고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허가에 대해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청소년들을 포함해 이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사람들의 흡연을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판매 승인 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자담배는 10여 년 전 미국 시장에 등장하면서 일반 담배보다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금연에 도움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FDA 공식 승인을 계기로 앞으로 전자담배 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배 산업과 FDA 규제 노력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라자 크리슈 나무티 일리노이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FDA는 니코틴 함량이 높은 전자담배를 승인함으로써 공공보건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전자담배에 허용되는 니코틴 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FDA는 작년 9월 미국의 모든 전자담배 제조업들에 대한 금연 보조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FDA는 RJ 레이놀즈사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도 승인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뉴욕 경찰이 지난주 브루클린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금품 갈취 사건 영상을 공개하고 두 남녀의 용의자에 대한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3시경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의 파월 스트리트입니다. 길을 가던 30세 여성을 멈춰 세운 용의자가 여성을 땅으로 힘껏 밀어쳐냅니다. 화단을 들이받은 피해 여성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무차별한 주먹 공격을 이어받았습니다. 여성 용의자는 피해 여성이 의식을 잃어 미동이 없음에도 7번 넘게 머리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사이 옆에 있던 남성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핸드백을 집어들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0불과 2대의 휴대폰, 목걸이 등 금품을 갈취한 후 여성 용의자와 함께 달아났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아직 용의자들의 행보를 추적 중이며 목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용의자와 피해자 간 일면식이 없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인근 브룩데일 병원으로 이송돼 머리와 얼굴에 입은 부상을 치료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여성은 입원 중이며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뉴욕주 차량국 DMV를 사칭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스미싱 스캠 문자를 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주 DMV 측은 이와 같은 DMV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DMV는 백신 접종 여부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는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하단 링크에 접속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등이 탈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민권센터 건물에서 가을맞이 건강 증진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정보, 건강보험 상담, B형 간염 검사, 치매 검사, 금연 상담, 가정 상담 정보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우먼 인 카인드, 찰스왕 커뮤니티 건강센터, 약국체인 두웨인 리드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생필품 전달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문의는 민권센터로의 전화 혹은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한 뒤 1대1 채팅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얼스티 카운티 28번 도로 일부 구간이 한국전 참전용사기념 고속도로로 새롭게 명명됐습니다. 케빈 할 뉴욕주 하원의원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얼스티 카운티 주민 가운데 26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고 이에 지난 8일 캐시 호쿨 주지사는 최종 서명했습니다. 얼스티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기념 고속도로의 해당 구간은 뉴욕주 스루웨이 19번 출구부터 서쪽 방면 얼스터시 모리힐 로드까지 이어진 28번 도로입니다. 법안을 상정한 카일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를 기억하고 그 유산을 기리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도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유가족의 희생을 기억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하탄 42 스트릿 선상에 위치한 타임스퀘어역과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이 뉴욕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정보 제공업체 무빗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타임스퀘어에서 42 스트릿역이 뉴욕 시내 가장 이용객이 많은 전철역으로 나타났고 2위는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34 스트릿에서 펜스테이션역이 3위는 14 스트릿에서 유니온 스퀘어역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이용객이 많은 버스 정류장은 북부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맨하탄 포트 오소리티로 조사됐고 퀸즈 플러싱 한인타운에 있는 메인 스트릿 루즈벨트 애비뉴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